셰론 라이트, 그죠? 셰론 라이트인데, 그렇게 우리 흔히, 아마 이들은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뉴 레프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뉴 레프트. 이런 거 좀 아셔야 돼요, 이제는. 예. 왜냐하면 내공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젊은 세대 운동은 오늘날 현실의 감각에 맞춰서 탁탁탁 치고 나가 적절도 아름답고 멋있게 보여요. 멋있고 그다음에 낡은 관습과 낡은 운동 방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호흡하면서 맞춰나가는 새로운 운동은 필요한데 찰싹찰싹 치두가 하더라도 오래 가려면 내공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지적인 연마가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너무 보니까 인터넷 농객들이 많은데 쭉 보게 되면 감각적 논평들이 많아요. 예, 생명성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 레프트 운동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어요. 허버트 마르쿠제 같은 사람들. 독일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나치를 피해서 돌아왔던 망명했던 그룹들이죠. 이들이 뭐냐면 이제 이 새로운 대중 소비 사회와 연결해서 이제 전통적인 좌파들 있죠. 스탈린주의와도 결별하고 그래서 자본주의 비판하고 전체주의 국가를 비판해서 나왔던 새로운 물결이 뉴 레프트 운동입니다. 그것이 60년대, 68년도에 학생운동이 있었죠. 예. 프랑스 학생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루이 뒤츠케 같은 사람의 진보를 위한 사회운동, SDS 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학생운동의 이론적 배경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해 자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좌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러면서 역시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함께 아울러내는 하나의 뉴 웨이브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뉴 라이트도 그게 비견될 만한 뉴 라이트냐 하는 그게 비견된 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시 말하면 라이트는 라이트인데 라이트를 새롭게 쇄신했느냐 하는 문제겠죠. 그죠? 예. 그 부분에서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처음에 생각했고 이제 정말 아니다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자, 그럼 이들 계보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흔히 라이트인데 한국에서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익으로 하면 번역이 안 돼요. 수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익과 자익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우익, 자익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죠? 현실 사회타에 대한 컨저버티브한 고전적인 태도를 우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산당이 우익일 수도 있는 거죠. 컨저버티브하다는 개념으로 치자면. 물론 꼭 그것은 전통적인 사상적으로 좌우하는 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 좌하고 우를 하자면 자리에 영국에서 의회에서 자리에 오른쪽에 앉았니 왼쪽에 앉았니 하는 이 이야기를 떠나서 그 정점의 핵심을 아직까지 모던 소사이어티 근대 사회라고 봤을 때는 우익과 자익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익은 뭐냐? 근대로 터득나서 나온 개념에서 저는 해석할 때 우익은 프로퍼티 라이트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천부 인권이라는 거 있죠. 자연권.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 자체가 반드시 당위론적으로 획득되어야 되고 마땅히 누군가도 인정해야 될 권리가 뭐냐? 이게 자연이잖아요. 자연권이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권리가 뭐냐? 하늘이 부여했다면 천부 인권이 되겠죠. 이 천부 인권의 내용을 저는 이렇게 말해요. 라이트는 뭐냐? 재산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프로퍼티 라이트. 프로퍼티 라이트라고 해요. 그 레프트는 뭐냐? 휴먼 라이트예요. 프로퍼티 라이트와 휴먼 라이트. 인간권, 재산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런 거죠. 아나톨 프랑스라는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 요즘은 박애라고 번역 안 하고 우애라고 번역하죠. 예, 우애라고 번역합니다. 의 이름으로 거지들에게 박애의 이름으로 다리 밑에서 잠자는 것을 금지시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유, 평등, 박애의 이름으로 거지들에게 다리 밑에서 잠자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아나톨 프랑스의 빈정거림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 같은 게 뭔가 쭉 프랑스 혁명은 어디까지인가? 1872년까지 가잖아요. 파리 공문까지 가지 않습니까? 79년이던가요? 제가 헷갈리는 연도가. 여기서 프랑스는 수많은 혁명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대혁명이라고 저는 봐요.
수많은 혁명들이 있는데 이 혁명이 뭐죠? 이 프랑스 혁명의 핵심은 이 혁명을 어디까지 전진시키느냐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 혁명 어디까지 하니까 가진 자들, 부르주아지들에서 중단시키겠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죠? 이런 수많은 혁명이 갈 때 이렇게 가고 여기에 대해서 왜 프랑스 혁명을 재산권을 가진 자에게만 가느냐? 부르주아지에서 가는 것을 보다 더 급진화시켰다.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은 소상품 생산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뭐죠? 블랑키 같은 사람은 무산계급에게까지 프랑스 혁명을 적용시켜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더라도 프롤레타리아에게 장래의 향수가 나지 않더라도 그들이 인간이 아닌 이유가 없다. 장미꽃을 꽂지 않더라도 그들이 인간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레프트 라이트는 인간의 권리를 인간 그 자체로서 휴먼 라이트를 끝까지 옹호하는 거 또는 그것을 프로퍼티 라이트, 재산권까지 가는 거. 이 재산권이 가는 사람이 시작은 로크잖아요. 로크는 자기 노동에 기초한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지 않았습니까? 예,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 라이트는 그런 정토적 개념보다 보다 강고한 반공주의라든지, 그죠? 왜냐하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절차적으로. 예. 필요하다면 독재도 행사하지만 그건 위험하니까 부르주아지들도 그 절차적으로면서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즉 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를 결합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수고 세력이다. 여기에 뭐냐? 플러스 3종 세트였다는 거죠. 3종 양념 세트가 들어간 거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새롭게 첨가물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3종 양념 세트가 뭐냐? 새롭게 첨가된 게. 첫 번째가, 이게 대부분 다 진보에서 오는 거예요. 진보에서. 진보에서 오는데, 첫 번째가 경제사에서 옵니다. 학계지만 이제 특히 경제사죠. 여기는 이른바 서울대학교에 서울대 경제사 교수하던 안병직 교수가 있었죠. 이 안병직 교수가 있었는데 이 안병직 교수가 정년 퇴임하면서 만든 연구소가 낙성대 연구소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낙성대역 근처에 있다고 그런 거니까. 예. 우리말로 하면 별동 연구소입니다. 그죠? 별이 떨어졌으니까. 예. 여기에 그 수제자, 전법 제자인 이영훈이라고 있죠. 예. 이제 참고로 서울대학교 안병직 교수가 둘이 있습니다. 서양사, 독일사는 안병직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사의 안병직 교수니까 착오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독일에 있는 그 안병직 교수도 큰 틀에서 보면 이 뉴라이트는 가입 안 돼 있지만, 예, 별로 존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7인명사전 문제나 진실화해위원회 있죠. 이에 대해서 서울대 독일사는 안병직 교수는 누구도 진실을 해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뭐냐? 그런 위원회 만들지 말고 우리한테 넘겨라. 용역으로 돈 따먹기만 하겠다는 얘기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사실 안병직 교수 이용은 그다음 기타 이제 쭉쭉 이 제자들 그룹이 만든 연구소입니다. 자, 이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 이쪽도 뭐 이용훈 씨 말은 자기도 이제 옛날에 김문수 동기입니다. 과는 달라도. 서울대 70이에요. 서울대는 70학번이 인물이 많아요. 우리가 학번이라고 하는 자체는 군번에서 시작된 겁니다. 학번이라는 개념 자체는 군번에서 시작된 거예요. 60년대까지는 학번은 안 썼답니다. 예. 학년을 썼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학번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근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학번은 그러한 개념보다는 시대를 알려주죠. 시대에 대한 용어를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79학번 하면 유신 막내 이렇게 됩니다. 91학번 하면 강경대 세대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듯이 88하면 꿈나무인가요? 예. 70학번 세대가 아주 중요해요. 서울대 쪽은. 여기에서 이제 인물들이 많이 나요. 다들 걸출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김문수 씨하고도 같이 현장 활동도 했었다 그래요. 아마 그렇게 때 더 자신만만했을 수가 있어요. 나도 해봤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해본 놈은 못 믿겠다요. 계속 하고 있는 놈 아니니까. 이해가세요? 해봤다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예, 계속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른바
그래서 이들은 그저 전향운동이 하기 어려운 게 현실운동에 직접 발을 담그고 있지 않고 이들은 일찍부터 나와서 도로 연구만 했던 사람이 학술 그룹입니다. 또 하나 이른바 전향파죠. 학술운동에서 전향. 이 전향과 변질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저는 이제 그냥 편하게 전향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고 변질이라는 말의 차이는 매우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변질이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지만 뭐 국가보안법도 있고 여러 복잡해요. 예, 개념 넣기가. 저는 생각에 사상의 제가 오늘날 제가 나이가 50인데 우리 나이는 51살인데 쭉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저는 사상이 과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상의 절반은 의리고 나머지 절반은 배신이더라고. 배신. 50대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사상은 목숨 걸고 믿었으면 버릴 때도 목숨 걸고 버려야 돼요. 믿을 때 목숨 걸고 사야 되는 자를 헌신자처럼 차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버릴 때도 목숨 걸고 버려야 되는데 그런 진지함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는 거예요.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태도에 대해서. 전향인데 특히 이쪽이 뭐냐? 옛날에 NL의 보급자들이죠. 강철 서신이 있었던 김용환 씨라든지 얼마나 멋졌어요. 강철 서신. 그죠? 원래 강철이라는 것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는 그 소설이 있죠. 예. 그 소설에서 레닌이 그 소설 읽고 감동을 받았고 그다음에 뭐죠? 이 강철맨이라는 뜻을 누구한테 줍니까? 스탈린에게 줬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철의 사나이 강철. 거기서 나옵니다. 체리코프스키의 소설이죠. 예. 그 강철 쓰였던 이쪽 NL 그룹들이라든 기타 이제 그 당시 운동권들 핵심들이에요. 대부분 이쪽 경향이 강하죠. 예. 이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운동권이라기보다 종교권. 특히 기독교죠, 뭐. 예. 한국 사회는 거의 신정국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요즘 들어왔어. 이 기독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독교에서 직접적인 정치적 운동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그 빈민운동 했던 분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존경받는 정치에 직접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지만 낮은 곳에 임해서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했던 그런 기독교 공동체적인 헌신적 활동을 했다고 믿어졌던 분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김진홍 같은 분들이죠. 둘의 공동체는 김진홍 목사. 이런 분들 또 나중에 또 깊게 들어가면 이분도 옛날 원래부터 문제가 많았다 그래요. 예. 근데 뭐 제가 그것까지 제가 챙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자, 이 삼박자가 들어오면서 뭐죠? 맛있는 수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라이트에다 뉴 첨가물 3종 세트가 들어왔어요. 그 어떤 맥락에서 이 세 세트가 힘을 발휘하겠냐. 근본적으로 보면 이 라이트하고 이쪽은 사실은 그건 달라요. 그죠? 출신 성분이. 그래서 지금도 이 전통 수거하고 이 3종 세트 양념하고는 서로 거부 반응이 있어서 때로는 안 맞아요. 찌개를 넣고 양념을 넣는데도 때로는 맛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큰 틀에서 뭐냐. 이 속에서의 그는 서로의 개척대성이 있지만 큰 전세에서 보자면 같은 진영입니다. 뭐라고?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 이들은 자유시장 경제가 최고라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면 잘 생각하세요. 이들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이 사람들 책 보면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찬양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세죠. 찬양이라 만세. 그 다음에 북한 뭐죠? unwanted child. 얘 사생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은 집 나간 자식이기 때문에 족보에서 이름 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이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하면 북한을 흡수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가가 어디다? 대한민국이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럼 북한은 뭐냐? 지멋대로 미성년자한테 가출한 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장남이 상속하는 거지? 한반도 땅 전체를 알겠습니까? 집 나간 불량배 놈이. 그죠? 가산을 탕진하고 말썽만 피우는 저놈이 무슨 우리의 형제냐? 마땅히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흡수 통일론입니다. 철저한 반공주의 각에서. 물론 이제 반공. 북한하고 반공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예, 강제적 반공주의. 이런 점에서 보자면 철저히 반공산주의라는 뜻이에요. 세사적 차원에서.
한반도 전선 반북이라는 얘기고, 그죠? 예. 이러한 부분에서 뭐냐면 일치된 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 안에서 또 권력에 대해서 배팅하는 데에 따라서 서로 지지기반이 다릅니다. 예.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강책을 발휘했냐? 바로 이 서울대 안명직 그룹에서 가장 힘을 발휘했어요. 이들이 사실 전통적인 수구는 뭐냐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바뀌었잖아요. 더 이상 아무도 그들에게 전화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들을 놈들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를. 근의 양 정도만 있을까? 그렇잖아요. 근의 양한테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런 속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새롭게 대안적인 내용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없었어요. 없는 상황인데, 즉, 이론적으로도 실질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뭐 옛날처럼 북한 나쁘다 이거만 하는데 왜 나쁜가를 젊은 세대에게 효과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냐, 이 중요한 것은 이론과 실증이라는 부분에서 뭐냐,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해결사. 물론 이 뉴라이트가 이렇게 할 때 뭐냐, 우리 이론과 실증을 할 테니까 꼴통, 레프트도 꼴통 하지 말고 레프트도 뉴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면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라이트 중에서 뉴 한번 해줄게. 레프트도 뉴 나와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뭘까요? 이 경제사 쪽에서 뭐냐,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박정희 시대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성공한 역사로서 만들어낸 겁니다. 해석한 거죠. 즉 가장 중요한 경제사적 해석을 한 거예요. 경제사라는 측면에서 한국 자본주의 역사, 이 사람들은 남한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그죠? 대한민국 자본주의 역사라고 했을 때 이 자본주의 역사를 일제시대로부터 쭉 해서 해가지고 뭐냐, 네, 이런 얘기죠. 성공한 역사.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생각해보라. 원식민지 국가, 프로토콜로니얼 에어리에서 식민지로 붙어 있다가 독립한 나라, 세계 전체에서 나와봐라. 불과 한 50년 만에, 뭐죠? OECD 국가에 들어간 게 어디 있냐? 즉, 심지어부터 동방 국가 가운데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게 뉴라이트 핵심 내용입니다. 없잖아요. 싱가포르 빼고, 싱가포르는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죠? 특수지역이니까. 게다가, 그로부터 10년 전에는 OECD 국가에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요즘 G20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 좀 나와봐. 이게 객관적 사실이라는 건데, 애들이 얘기할 때 이해가십니까? 즉, 대한민국은 20세기의 모범 국가고 성공한 국가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북한을 봐라. 어떻게 하기 때문에 팍 튀어나오면 치어야 된다. 자기 국민도 굶겨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을 쉽게도 못 먹는 놈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은 사회주의가 우리 다 필요 없습니다. 봅시다. 1대, 2대 세습하기 전 3대까지 세습하는 왕조야. 그죠? 왕조에다가 국민도 굶겨 죽여. 거기는 빵도 없어, 자유도 없어. 얘기합니까? 우리는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했는데 걔들은 산업화도 실패하고 민주화도 실패했다. 이거 가지고 왜 자꾸 상식 가지고 부정해? 니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북한은 실패한 역사, 대한민국은 성공한 역사라고 그것을 경제로부터 도출이 돼서 통계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사를 통해서 한다. 근데 이 양반들이 원래부터는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뉴라이트 됐을 때는. 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대한민국 경제사를 지금 공부하면서 바삐 연구책을 내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식민지 시대가 기대에 걸린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 성공했는데 뭐 갑자기 성공할 리는 없잖아요. 역사적 기원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청동기라고 하는 고대 문명이 발전하려면 뭐죠? 그저 청동기 시대만 봤지만 찰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청동기에서 문명에 나오려면 그 전제 고대 문명의 형성된 토대가 그 전식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신석기 혁명이잖아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마찬가지로 일제시대를 뭐냐, 남한 자본주의의 바로 기원을 이루고 토대가 구축된 식으로 바라보다가 여기서 큰 사고가 터진 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예,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자,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이쪽이 바로 실증과 이론입니다. 그 전향그룹들은 뭡니까? 전향그룹들. 전향그룹들은 북한 비판인 거예요. 설득력이 있죠, 그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는 일반 대중들이나 일반 시민사회 놓고 얘기하는 논쟁들이잖아요.
호도한 철학적 논쟁이 아니에요. 상식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뉴라이트 입장 맞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에 전향 그룹들. 북한 바라보기 운동, 이렇게 북한 바라보기 운동 하는 거예요. 북한 바라보기 운동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 비판하거나 또 원래 주체 사상과 다른 이상한 말도 쓰기도 하고 막 그러죠.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현존하는 체제로서의 북한에 대한 비판과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심하게는 그죠. 북한을 나중에 전복시켜 어떻게 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개인적인 소감인데 전향했을 때 참 보면 북한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그 생각은 가력한데 뭐가 틀렸죠? 뭐가 잘못됐죠? 주제 파악을 못한 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삼국지 보면 나오죠. 삼국지 보면 뭐죠? 공짜 전향은 없습니다. 공짜 전향이 어디 있어요? 가면요. 한 번 배신한다면 또 배신한다는 말이 있죠. 따라서 새롭게 이쪽으로 투항했으면 충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삼국지 보면 꼭 나오는 게 뭡니까? 뜨거운 차를 하나 탁 놓고 나서는 내가 이 차 한잔 시키기 전까지 뭐죠? 나의 옛날 주군의 목을 비워오겠습니다. 이게 꼭 나오잖아요. 삼국지 보면, 그죠? 그래서 돌아가서 옛날에 자기가 모시던 주군의 수국을 비워와야 믿어주잖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운동을 접었으면 조용히 살아야 돼요. 만약 본인의 노선이 강철 서신을 비롯해 자기 노선이 틀렸어 수많은 사람이 희생에 빠뜨려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살을 해야지 왜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을 안 하더라도 이것도 안 되겠고 자살도 요구했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책임지는 지도자라는 게 뭔지 모르는 친구예요. 지가 말했던 품성론하고도 안 맞아. 지도자의 품성에 대해서도 안 맞고. 핵심 뭐예요? 자기가 했던 도시 정말 틀렸다면 저는 이게 진짜 맞냐 틀리냐 문제 아니고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맞다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되면 조용히 은거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꼭 지가 또 나서서 또 대장해가지고 또 북한을 바로잡겠다 나서는 이것이 뭔지 알아요? 끝까지 먼저 전향하든 안 해도 뭘 가지고 가겠다? 기득권과 권력을 갖고 가겠다는 발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위험한 전향들이는 거예요. 그냥 은거해서 살면 그야말로 그냥 젊은 날에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주인공 정도로 처리하면 될 사람들인데 항상 보면 권력에 대한 과잉 오버 해석했어요. 역사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을 갑니다. 요 중에 일부가 뭐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만든 게 시대 정신이죠. 잡지, 시대 정신. 아시죠? 네, 시대 정신. 근데 혹시 비디오로 보신 시대 정신하고는 다릅니다. 짜이스트 가이스트 있죠? 예. 그 알죠? 시대 정신. 그건 꼭 보셔야 됩니다. 2부작. 예. 대단히 지루하지만 그건 대단히 잘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책을 시대 정신으로 부르면 그 비디오 영상에 대한 모독 같아요.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 잡지의 별명을 시대 착오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은 누가 있어야 돼? 이 뉴라이트에다가 영생을 보장해 줘야 될 그룹이 있습니다. 도덕성을, 그죠? 도덕성 어디로 봅니까? 한국 사회는 종교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이상한 나라잖아요. 기독교로부터 성령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 성령을 주는 그룹들이 바로 김준홍 같은 그룹들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기독교 보수주의로 전환했던 이 사람들이 마치 이에 대한 도덕적인 어떤 기름 부음을 해주면서 성령을 하면서 정당성을 도덕적으로 부여해주면서 이들이 얽혀서 이뤄낸 것이 바로 삼종 세트라는 얘기입니다. 뉴라이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오늘날 이렇게 평범한 우리 이제 대학생이나 젊은이들한테 가장 설득력 있는 호소력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니들 자꾸만 대한민국하고 너 선배들이 말이지, 대한민국을 보고 분단국가라든지 분단정부라고 얘기하거나, 독재는 이렇게 얘기한다. 니들 보니까 보면, 일제시대 식민지가 있었고, 식민지시대가 있었는데, 식민지 다음에 뭐냐면 해방이 되었는데, 이걸 해방이라고 안 하고 꼭 분단이라고 부르더라. 그죠? 분단이라 그러고, 여기서 뭐냐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냐면, 이 대한민국을 꼭 분단 정부라든지 분단 체제라고 한다. 무슨 결격 사유가 있는 정부를 모독하고 있다. 니들이 분단 정부. 더구나 이 분단 정부의 내용을 뭐라고 했냐?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독재 정권이라고 그다음에 친미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때로는 친일파들이
친일 세력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을 무척 훼손하고 있다 너희들이. 근데 잘 생각해보자.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쁜 나라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던지는 질문은 흔히 한국의 좌파들이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은 분단 정권이고 친일 세력들이 권력을 잡아서 이어왔고 그 다음에 독재 정권이고 친미로 이어왔던 아주 문제가 많은 정권이고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런 얘기예요. 뭔데요? 했더니 이거 잘 생각해봐. 아까 말씀드려요. 자, 우리 대한민국 역사 1948년부터인데 48년 8월 15일부터인데 이건 45년 8월 15일이다 이러면서 쭉 올 때 자 60년대부터 70년대 한번 보자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봐라. 세계사적으로 초고속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1950년 6.25 때 한번 볼래? 1950년 때 우리나라는 뭐냐면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보다 못했어요. 국민소득 통계가, GDP가. 즉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보다 못했던 우리가 60년대까지 이렇게 완만하다가 이렇게 왔다. 이 고도성장, 이것도 부정할래? 이건 부정 못하잖아.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봐. 너희 아버지 하더라도 60년대 밥 2끼 먹다가 70년대 들어서 밥 3끼 먹었어. 밥 한 그릇에 통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나도 통할 수 있어요. 3끼 못 먹었거든. 분명하잖아. 맞아. 3끼로 늘어났어요. 실감이 나거든. 처음. 이 고도성장이 있었다. 이 고도성장 자체 부정할 수가 없지 않냐. 이게 고도성장 드디어 우리는 뭐냐. 이제는 OECD 국가로까지 진입했다. 이 놀라운 경제성장. 봐라. 자, 그리고 반대로 북한은 봐라. 이 뉴라이트입니다. 우린 북한 60년대까지 대한민국 앞섰다는 게 인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68년부터 주체사상할 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같다. 자, 그래서 경제로 봤을 땐 정반대로 가지 않았느냐. 정반대로 가고. 민주화도 볼까? 그래. 자, 경제를 계속 해볼까요? 자, 그래서 뉴라이트 이렇게 한다. 자, 그럼 이 경제를 잘 봤을 때, 민주화 바로 할게요. 왜냐면 경제 일제시대 할 때 섞여버리니까. 예. 자, 민주화도 보면 알겠죠? 우리 60년대, 70년대, 물론, 유신체제 나빴지? 이 사람도 인정합니다. 유신체제는 아주 인권을 억압했어. 그렇지만 뭐냐? 빵이, 그 당시에는 뭐죠? 빵조차 없었던 가난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지 않네. 절대 빈곤 속에서 민주주의가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잖아요. 너무나도 가난하면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안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 시기에는 너무 빈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됐다. 따라서 뭐냐? 이 경제 성장에서 때로는 뭐냐면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속도, 스피드요. 근데 이 시기 뭐냐?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가 뭐냐?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뭐냐? 냉전 체제가 맞물려 있긴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가기 가장 좋았던 조건이라는 겁니다. 후진국에 수많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쉽게 말하죠. 따라서 뭐냐면 요 시기는 뭐냐면 요 짧은 60년대, 70년대에는 빨리 따라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뭐냐? 민주주의 온갖 절차 이야기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어떠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던 거다. 즉 민주주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절대 빈곤이나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한시바삐 최저 생존을 위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경제 성장에다가 몰입하지 안 된다. 그래서 따라잡아야 된다. 이것이 캐치업 이론이에요. 캐치업.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라이트 쓰는 용어에 캐치업. 따라잡아야 된다. 과거에는 누가 썼죠? 로스터는 립 오프라 했죠? 들어보셨나요? 로스터에. 예. 도약 단계. 요즘 캐치업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따라서니까 부득이하게 세계사적으로 나오는 유리한 조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몰입하다 보니까 다소 뭐냐? 오토바이가 빨리 달리다 보면 타이어에 좀 연기가 나는 거 아니냐.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독재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이해하지 말고 이러한 후진국으로부터 빠른 탈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각하의 고독한 선택이었다고 이해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이거 웃으시면 안 돼요. 최장집 선생님도 끄덕끄덕하는 얘기예요. 최장집 교수도. 예. 예. 그래서 다만 최장집 교수는 뭐냐? 70년대는 안 해도 됐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최장집 교수는. 60년대는 그럴듯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장집 유신까지는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얘기예요. 예. 저는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가만 못하리라 하는 말도 있는데 그런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예. 그래서 바로 이 캐치업 이론 가지고 합니다. 따라서 뭐냐? 이 캐치업 이론에 대한 민주주의가 설명이 돼요. 이 사람들 뉴라이트 입장은. 어떻게 설명이 되죠? 즉, 시간을, 우리가 이제 속도와 거리, 그죠? 예. 시간의 관계잖아요. 따라서 속도를 빨리 해서 거리를 빨리 가는 만큼 여러 가지 마찰은 커지겠지만 그것만큼 그렇게 빨리 했기 때문에 뭐냐? 80년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80년대 와서 이 80년대 왔고 그렇게 해서 뭐죠? 비로소 빵의 문제에 충족됐기 때문에 87년도가 이들이 60 투쟁을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 이들은 87년 60 항쟁을 이른바 넥타이 부대의 혁명이라고, 넥타이 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뉴라이트는. 이 넥타이 혁명이라서 다른 말로 하면 중산층 혁명론입니다. 즉 한국 사회가 60년대, 70년대에 있어서 고도 성장을 지속하면서 물적 토대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분배가 된 것이 80년대 전두환 시스템 때라는 얘기예요. 3조 호황 때부터 해서 분배로 가기 시작한다. 고도 성장이. 이렇게 해서 뭐냐? 사회의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산층 아시겠죠? 미들클래스. 바로 이 중산층이 80년대 형성이 되었고 이 80년대 형성된 중산층이 뭐냐? 이제는 삶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런 독재로는 계속 안 되겠다라고 해서 들고 일어난 게 60투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시작은 했지만 뭐냐? 이 혁명을 승리를 이끌어냈던 핵심 세력은 직장인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저 눈물 나서 나 대학원생이라는 줄 알았어. 난 그때 대학원생인데 나도 넥타이 메고 나갔거든요. 나도 명동성대에 있었지만 그때 직장인들 명동성대에 거의 없었어요. 분임 토의할 때 내가 제일 고학번이었어요. 7고학번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몇 학번이십니까? 7고학번이야 하니까 막 박수를 뜨겁게 쳐요. 우쭐했죠. 왜냐하면 저는 1980년 서울역 해군 때도 있었잖아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같은 서울역 해군과 같은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가슴이 뜨끔했어요. 역사가 이렇게 또다시 오는구나. 몰랐는데. 그래서 막 뜨거운 박 서서 그냥 감격했더니 그러면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바리케이트 조장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복면하고 맨 앞에 갔잖아요. 네. 그래서 뉴스 위크지에 복면 한 척 찍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또 언제가 돼요. 그렇게 해서 87년 60을 맞이했고 재작년에는 딸이 또 나가자고 해서 또 60이 나갔잖아요. 네. 그 역사는 그렇게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교 2학년 때 서울역에 있다가 해군에서 있다가 학교에서 일주일을 술만 먹고 울었죠. 왜? 다 잡혀갔더라고요. 이화여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그때 뭐 아무것도 몰랐죠. 2학년 때니까. 87년도에는 대학원생 때 명동성당에 있으면서 서울역 해군을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비판한 걸 들었고 서울역대 해군만 안에서도 광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얘기할 때 정말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오고 그러다가 나이 40대 후반에 50 바라볼 때 또 6월 10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죠? 촛불로 소고기 태우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중학교 1학년 내 딸이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역사가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오늘 나와요 만나주면 훗날 몇십 년대 여러 이런 자리에 떴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역사는 알죠. 도둑같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중산층 혁명론이라고 이러한 부의 축제의 과정 속에서 바로 이들이 되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중산층 민주화론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얼핏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제도 학교에서 나오는 민주주의는 중산층 민주주의론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가면. 바로 안정된 어떤 그런 부의 속에서 중산층. 그래서 넥타이 부대가 가담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해서 핵심은 넥타이 부대였다 본 거예요. 이 중산층이 어디서 나왔냐? 박정희 시대 때 고도 성장에서 나왔다. 그럼 따라서 뭐죠?
박정희 시대 때에 있어서 뭐죠? 경제 성장은 뭐가 된다? 한국 80년 민주화운동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해석이 돼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특히 캐치업, 이 말이 아주 진짜 따라잡아야 될 시점이었잖아요. The point of catch-up이잖아요. 바로 그 시점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때는 마르시 묵묵하게 말했던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대한민국, 이름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용은 높이 찬양해요. 묵묵히 일만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럼 이 시기에 민주화 운동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 시기에 민주화 운동한 사람은 파업하고 해서 여러 가지 비용 손실을 일으켰잖아요. 속도를 저감시키고 속도를 낮추게 했죠. 그래서 뭐죠? 졸지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걸림돌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안민지 교수가 조선일보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전부 다 공식 기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민지 교수는 이때 우리 경제성장해야 되는데 이때 대만한 사람들 때문에 좌익들 때문에 오히려 경제성이 더뎌지고 여러 가지 손실이 많다. 비용 손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민주화 운동한 사람은 오히려 뭐죠? 민주화의 반역자가 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이해가십니까? 이는 기묘한 논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렇게 해서 이들에는 이 사람들이 갖는 민주주의는 천박하기 그지없지만 나름대로 억지로 맞힌 거예요. 실은 고등학교 때 배운 민주주의 지식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바로 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상관관계를 짓지만 이 핵심은 뭐다? 중상층 민주화를 전제하고 있고 이 중상층 민주주의가 나오신 전제는 박정희 시대 때 그러한 고도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뒷받침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신 체제 시기의 독재라는 것은 뭐냐? 캐치업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이해해달라는 것을 해서 양해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도 반대로 따라서 이 시기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은 이러한 캐치업하는 시기를 오히려 방해해놨던 민주화 운동의 걸림돌로 그러니까 반민주 인사로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거 따라서 이 시기에 그런 뭐죠? 이 시기에 있었던 자본가들이나 엘리트들이나 정치가들은 뭐가 되죠? 민주화 플래너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속에서 자,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외에는 이제 경제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이렇게만 다 끊어서 얘기해서도 이들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잘 분단 구조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그렇게 또 반공의 입장에서 있으면 이들의 주장이 잘 먹힐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뭐냐?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60년대, 70년대 고도 경제 성장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이 60년대, 70년대 대부분 관료들이 친일파들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적어도 관리 출신이나 군, 경찰, 법조 대부분이 전부 다 일제 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친일면 사전 보시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일본인 학자가 보더니 아우 참 잘 된대요. 왜 하니까 대한민국 인물 사전이네요. 그렇다. 친일 사전이 아니고.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것이 뭐냐. 이 경제 성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 기원이 있지 않겠냐 얘기를 한 것이죠. 뭐 당연하죠. 그 60년대, 70년대 이 고도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적 인프라, 그죠? 그러니까 인적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거죠. 예, 기반 시설, 그죠? 그 다음에 물적 인프라스트럭처. 옛날에 이른바 사회 간접 자본 SOC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에요. 이 두 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제시대로 가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일제시대를 원래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이쪽 연구 안 하는 사람인데, 이 뉴라이트들이. 최근에 와서 5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어디로부터? 전경련으로부터. 예. 어디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자, 이런 거죠. 물적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이건 박정희 시대 때 세계사적으로도 좋은 조건이긴 했지만 이때 뭐냐면 그냥 고도성장 하기엔 뭐가 다른 게 있다. 역사적 기원이 있다 할 때 이런 거죠. 바로 뭐죠? 공항이라든지 항만 아시죠? 그죠? 도로, 철도, 쭉 가는 사회적 기반 간접시설. 이게 일제시대 다 깔렸다는 거. 일제시대 연구해보니까 조선총독부 통계연구 보니까 다 깔아놨거든요. 놀래버린 거예요. 즉 일제시대 특히 1930년대 공업화 조선에 대한 일제의 공업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쫙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뭐냐? 이 30년대부터 뭐냐면 조선인들이 관료로 진출을 많이 했어요. 즉 관료 또는 기업인들 여기 있죠? 네, 김성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데 또 김연수라는 분들이 그 다음에 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겁니다. 즉 이들이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한해 뚝 떨어진 게 아니냐. 그럼 일제시대 때 뭐냐?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 것이 뭐냐? 안타깝지만 인정하자 뭐냐? 일제시대 때 그들이 깔아놓은 철도나 도로, 항만 같은 이러한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박정희시대 때는 거기에 대해서 중복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호남평야 가봐라. 일제 때 경제정리 다 돼버렸거든요. 호남평야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욱할 거 아니야. 야, 화내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이제 냉정하게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뭐냐? 만들어진 식민지와 제국주의에 대해서 학교 교육으로도 여러분 잘못 배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적 감정에 의해서 잘못 배우고 있다. 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는 물론 유례 없는 야만의 시대고 조선민족이 겪었던 역사에서 가장 한국민족이 겪었던 이들은 한국민족이라는 말을 안 쓰죠. 참 한국 국민이 겪어야 했던 가장 비참한 역사다. 이건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거 맞아. 그렇지만 하나만 우리가 다 보자. 일본 애들이 걔들이죠. 일본 놈들이 제대로 그래. 일본 놈들이 철도를 깔았어. 깐 거 당연히 수탈하려고 깔았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탈하고 깔았지만 일본이 떠나갔잖아. 철도가 어디 가니 다 우리 거 됐잖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깔아놓았는데 결국은 기들 떠나면 우리 것이 됐잖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철도를 이용해서 우리 고도선에 하시는 비용 투자를 절감했다. 일본 학교 많이 세웠지. 물론 식민지 노예 교육시키려고 했지. 그러나 한국인들 뭐야? 한국인들 스스로 교육열이 있어서 근대 교육을 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터 학교를 많이 세울 수밖에 없었어. 흡수하기 위해서는. 배운 게 어디 가니? 배워서 남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들은 떠났지 뭐냐? 그때 교육받은 근대적 지식이 있어야 하느냐. 이게 거센크론 이론이라고 하는 독일 학자 이론의 신경제사 쪽에. 후발 자본주의 국가나 식민지에서 뭐냐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적 인프라스트럭처만큼 중요한 게 인적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식민지 모국 있죠. 제국주의 국가죠. 그래서 식민지 교육에 대해서 근대를 압축적으로 빨리 배운다.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면 그냥 대안적으로보다 쭉 배우면 10년 걸릴 게 일본에 와서는 노하우가 많잖아요. 그럼 2, 3년은 압축해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아주 위험한 이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봅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나쁘다 전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제국주의 좋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자기들도 일본 제국주의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쁘고 야만적인 지배체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되겠다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성적이냐 하면 얘들이 뽑아먹은 것도 있지만 얘들이 준 것도 있다는 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런 개뿔이에요. 준 게 뭐가 있다고. 정말이에요. 아, 멍이 남았겠죠? 두들겨 맞았으면. 네. 그 준 것이 철도나 이런 걸 쭉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이러한 수많은 일제의 경제 수탈 구조라는 그런 부분을 경제 수탈 구조 해석하지 않고 일제가 구축해 놓은 인프라스트럭처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 물적 비용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는 각종 근대적 시스템이 들어왔죠. 병원이 있어서 보건정책이 실시돼 이 수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했냐? 근대적 문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게 문명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시대의 핵심은 바로 식민시대 어떻게 보자는 게 문명화의 시대로 보자는 게 핵심이에요. 제국주의의 말발굽에 함께 들어 표현 멋있게 했어요. 제국주의의 말발굽과 함께 들어온 근대 서구 문명이 수용되고 축적되던 시기로 봐야 한다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문명화식이다. 문명화. 놀라운 일이죠. 식민시대가 졸지 이들에 가면 근대 문명의 축적기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근대적 교육을 받고, 그 다음 뭐죠? 그러면 조선 총독부 소속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누라이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땐 친일 관료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근대 국가 행정 관료로서의 체험을 습득한 인물들이 되는 겁니다. 근대 행정을 체험한 사람. 군인은 뭐죠? 그렇기 때문에 해방된 후에 빨리 대한민국이 효율적인 국가 시대를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행정 체험을 배웠기 때문에 빨리 국가를 잘 돌릴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친일 기업인 김연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일제 시기의 기업가 정신으로서 했기 때문에 해방된 후에 바로 이러한 일제 시기의 기업 논리를 했기 때문에 해방된 후에 대한민국 경제를 빨리 할 수 있는 기업가 능력을 배양한 사람들. 그 경찰은 뭐가 돼요? 치안의 근대 치안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한 그룹이 되죠. 그러면 일제 때 친일 장교들은 뭐가 돼요? 근대 군사 작전을 습득하고 전쟁 체험까지 함으로써 해방된 6.25 때 승리를 교육했다. 이들이 없었다면 우린 졌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6.25 때 이긴 비결이 뭐냐? 일제 때 일본군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해가지고 6.25 때 대한민국을 지켰다. 따라서 일제시대 군인 경험은 뭐다? 훗날 만들어질 대한민국이 북한의 침략을 대항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자처럼 훈련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처럼. 진짜입니다. 근데 그 유족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다.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이 뭐죠? 근대를 위한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문명화예요. 이렇게 돼서 일제시대를 미화시킨 것을 같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생각에 사상의 제가 오늘날 제가 나이가 50인데 우리 나이는 51살인데 쭉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저는 사상이 과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상의 절반은 의리고 나머지 절반은 배신이더라고. 배신. 50대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상은 목숨 걸고 믿었으면 버릴 때도 목숨 걸고 버려야 돼요. 믿을 때 목숨 걸고 사겠다는 자를 헌신자처럼 차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버릴 때도 목숨 걸고 버려야 되는데 그런 진지함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는 거예요.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태도에 대해서. 전향인데 특히 이쪽이 뭐냐? 옛날에 NL의 보급자들이죠. 강철 서신이 있었던 김영환 씨라든지 얼마나 멋졌어요. 강철 서신. 그죠? 원래 강철이라는 것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는 그 소설이 있죠. 예. 그 소설에서 레닌이 그 소설 읽고 감동을 받았고 그다음에 뭐죠? 이 강철맨이라는 뜻을 누구한테 줍니까? 스탈린에게 줬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철의 사나이 강철. 그래서 나옵니다. 체리코프스키의 소설이죠. 예. 그 강철 쓰였던 이쪽 NL 그룹들이라는 기타 이제 그 당시 운동권들 핵심들이에요. 대부분 이쪽 경향이 강하죠. 예. 이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운동권이라기보다 종교권. 특히 기독교죠, 뭐. 예. 한국 사회는 거의 신정국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요즘 들어왔어. 이 기독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독교에서 직접적인 정치적 운동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그 빈민운동 했던 분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존경받는 정치에 직접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지만 낮은 곳에 임해서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했던 그런 기독교 공동체적인 헌신적 활동을 했다고 믿어졌던 분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김진홍 같은 분들이죠. 두레 공동체는 김진홍 목사. 이런 분들 또 나중에 또 깊게 들어가면 이분들 원래부터 문제가 많았다 그래요. 예. 근데 뭐 제가 그것까지 제가 챙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자, 이 3박자가 들어오면서 뭐죠? 맛있는 수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라이트에다가 뉴 첨가물 3종 세트가 들어왔어요. 그 어떤 맥락에서 이 세 세트가 힘을 발휘했냐. 근본적으로 보면 이 라이트하고 이쪽은 사실은 좀 달라요. 그죠? 출신 성분이. 그래서 지금도 이 전통 수거하고 이 3종 세트 양념하고는 서로 거부 반응이 있어서 때로는 안 맞아요. 찌개를 넣고 양념을 넣는데도 때로는 맛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큰 틀에서 뭐냐. 이 속에서의 그는 서로의 개척대성이 있지만 큰 전선에서 보자면 같은 진영입니다. 뭐라고?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 이들은 자유시장 경제가 최고로 갑니다. 제가 들어보면 잘 생각하세요. 이들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이 사람들 책 보면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찬양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세죠. 찬양이라 만세. 그 다음에 북한 뭐죠?
unwanted child. 얘 사생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부에서 오는데 첫 번째가 경제사에서 옵니다. 학계지만 이제 특히 경제사죠. 얘기는 이른바 서울대학교에 서울대 경제사 교수하던 안병직 교수가 있었죠. 이 안병직 교수가 있었는데 이 안병직 교수가 정년 퇴임하면서 만든 연구소가 낙성대 연구소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낙성대역 근처에 있다고 그런 거니까. 예. 우리말로 하면 별동연구소입니다. 그죠? 별이 떨어졌으니까. 예. 여기에 그 수제자, 전법 제자인 이영훈이라고 있죠. 예. 이제 참고로 서울대학교 안병직 교수가 둘이 있습니다. 서양사, 독일사는 안병직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사의 안병직 교수니까 착오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독일에 있는 그 안병직 교수도 큰 틀에서 보면 이 뉴라이트는 가입 안 돼 있지만, 예, 별로 존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7일 임명사전 문제나 진실화해위원회 있죠. 이에 대해서 서울대 독일사는 안병직 교수는 누구도 진실은 해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뭐냐? 그런 위원회 만들지 말고 우리한테 넘겨라. 용역으로 돈 따먹기만 하겠다는 얘기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사실 안병직 교수 이용은 그다음 기타 이제 쭉쭉 이 제자들 그룹이 만든 연구소입니다. 자, 이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 이쪽도 뭐 이용훈 씨 말은 자기도 이제 옛날에 김문수 동기입니다. 과는 달라도 서울대 70이에요. 서울대는 70학번이 인물이 많아요. 우리가 학번이라고 하는 자체는 군번에서 시작된 겁니다. 학번이라는 개념 자체는 군번에서 시작된 거예요. 60년대까지는 학번은 안 썼답니다. 예. 학년을 썼대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학번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근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학번은 그러한 개념보다는 시대를 알려주죠. 시대에 대한 용어서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79학번 하면 유신 막내 이렇게 됩니다. 91학번 하면 강경대 세대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듯이 88하면 꿈나무인가요? 예. 70학번 세대가 아주 중요해요. 서울대 쪽은. 여기에서 이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다들 걸출한 사람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김문수 씨하고도 같이 현장 활동도 했었다 그래요. 아마 그렇게 때 더 자신만만했을 수가 있어요. 나도 해봤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해본 놈은 못 믿겠다요. 계속 하고 있는 놈 아니니까. 이해가세요? 해봤다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예. 계속 안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른바 그래서 이들은 그래서 전향이 뭐냐 하기 어려운 게 현실운동에 직접 발을 담그고 있지 않고 이들은 일찍부터 나와서 도로 연구만 했던 사람이 학술그룹입니다. 또 하나 이른바 전향파죠. 학술운동에서 전향. 이 전향과 변질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저는 이제 그냥 편하게 전향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고 변질이라는 말의 차이는 매우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변질이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지만 뭐 국가보안법도 있고 여러 복잡해요. 예, 개념 넣기가.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 자체가 반드시 당위론적으로 획득되어야 되고 마땅히 누군가도 인정해야 될 권리가 뭐냐. 이게 자연이잖아요. 자연권이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권리가 뭐냐. 하늘이 부여했다면 천부인권이 되겠죠. 이 천부인권의 내용을 저는 이렇게 말해요. 라이트는 뭐냐. 재산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프로퍼티 라이트. 프로퍼티 라이트라고 해요. 그 레프트는 뭐냐. 휴먼 라이트예요. 프로퍼티 라이트와 휴먼 라이트, 인간권, 재산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런 거죠. 아나톨 프랑스라는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 요즘은 박애라고 번역 안 하고 우애라고 번역하죠. 예, 우애라고 번역합니다. 의 이름으로 거지들에게 박애의 이름으로 다리 밑에서 잠자는 것을 금지시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유평등 박애의 이름으로 거지들에게 다리 밑에서 잠자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아나톨 프랑스의 빈정거림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 같은 게 뭔가 쭉 프랑스 혁명이 어디까지인가? 1872년
꼬뮌까지 가잖아요. 파리 꼬뮌까지 가지 않습니까? 79년이던가요? 제가 헷갈리는 연도가. 여기서 프랑스는 수많은 혁명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대혁명이라고 저는 봐요. 수많은 혁명들이 있는데 이 혁명이 뭐죠? 프랑스 혁명의 핵심은 이 혁명을 어디까지 전진시키느냐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 혁명 어디까지 하니까 가진 자들, 부르주아지들에서 중단시키겠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죠? 이런 수많은 혁명이 갈 때 이렇게 가고 여기에 대해서 왜 프랑스 혁명을 재산권을 가진 자에게만 가느냐? 부르주아지에서 가는 것을 보다 더 급진화시켰다.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은 소상품 생산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뭐죠? 블랑키 같은 사람은 무산계급에게까지 프랑스 혁명을 적용시켜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더라도 프롤레타리아에게 장래의 향수가 나지 않더라도 그들이 인간이 아닌 이유가 없다. 장미꽃을 꽂지 않더라도 그들이 인간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레프트 라이트는 인간의 권리를 인간 그 자체로서 휴먼 라이트를 끝까지 옹호하는 거 또는 그것을 프로퍼티 라이트, 재산권까지 가는 거. 이 재산권이 가는 사람이 시작은 로크잖아요. 로크는 자기 노동에 기초한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지 않았습니까? 네,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 라이트는 그런 정토적 개념보다 보다 강고한 반공주의라든지, 그죠? 왜냐하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절차적으로. 예. 필요하다면 독재도 행사하지만 그건 위험하니까 부르주아지들도 그 절차적으로서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즉 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를 결합시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전통적인 수구 세력이다. 여기에 뭐냐? 플러스 3종 세트였다는 거죠. 3종 양념 세트가 들어간 거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새롭게 첨가물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3종 양념 세트가 뭐냐? 새롭게 첨가된 게. 첫 번째가, 이게 대부분 다 진보에서 오는 거예요. 진보에서. 다른 말은 집 나간 자식이기 때문에 족보에서 이름 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데 좀 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하면 북한을 흡수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가가 어디다? 대한민국이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럼 북한은 뭐냐? 지멋대로 미성년자한테 가출한 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장남이 상속하는 거지? 한반도 땅 전체를 알겠습니까? 집 나간 불량배 놈이. 그죠? 가산을 탕진하고 말썽만 피우는 저놈이 무슨 우리의 형제냐? 마땅히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흡수 통일론입니다. 철저한 반공주의 입각에서. 물론 이제 반공. 북한하고 반공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예, 강제적 반공주의. 이런 점에서 보자면, 철저히 반공산주의라는 뜻이에요. 세계사적 차원에서. 한반도 전선 반북이라는 얘기고. 그죠? 예. 이러한 부분에서 뭐냐면 일치된 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 안에서 또 권력에 대해서 배팅하는 데에 따라서 서로 지지기반이 다릅니다. 예.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강책을 발휘했냐? 바로 이 서울대 안명직 그룹에서 가장 힘을 발휘했어요. 이들이 사실 전통적인 수구는 뭐냐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바뀌었잖아요. 더 이상 아무도 그들에게 전화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들을 놈들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를. 근의 양 정도만 있을까? 그렇잖아요. 근의 양한테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런 속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새롭게 대안적인 내용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없었어요. 없는 상황인데, 즉, 이론적으로도 실질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뭐 옛날처럼 북한 나쁘다 이거만 하는데 왜 나쁜가를 젊은 세대에게 효과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냐, 이 중요한 것은 이론과 실증이라는 부분에서 뭐냐,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해결사. 물론 이 뉴라이트가 이렇게 할 때 뭐냐, 우리 이론과 실증을 할 테니까 레프트도 꼴통 하지 말고 레프트도 뉴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면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라이트 중에서 뉴 한번 해줄게. 레프트도 뉴 나와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뭘까요? 이 경제사 쪽에서 뭐냐. 일제식민지 시대부터 박정희 시대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성공한 역사로서 만들어낸 겁니다. 해석한 거죠. 즉 가장 중요한 경제사적 해석을 한 거예요. 경제사라는 측면에서 한국 자본주의 역사, 이 사람들은 남한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그죠? 대한민국 자본주의 역사라고 했을 때, 이 자본주의 역사를 일제시대로부터 쭉 해서 해가지고 뭐냐? 네, 이런 얘기죠. 성공한 역사.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생각해보라. 원식민지 국가, 프로토콜로니얼 에어리에서 식민지로 붙어 있다가 독립한 나라, 세계 전체에서 나와봐라. 불과 한 50년 만에, 뭐죠? OECD 국가에 들어간 게 어디 있냐? 즉, 심지어도 동방 국가 가운데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에서 나와보라고 해. 이게 뉴라이트 핵심 내용입니다. 없잖아요. 싱가포르 빼고 싱가포르는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죠? 뜻입니다. 셰론 라이트, 그죠? 셰론 라이트인데, 그렇게 우리 흔히, 아마 이들은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뉴 레프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뉴 레프트. 이런 거 좀 아셔야 돼요, 이제는. 예. 왜냐하면 내공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젊은 세대 운동은 오늘날 현실의 감각에 맞춰서 탁탁탁 치고 나면 저도 아름답고 멋있게 보여요. 멋있고 그다음에 낡은 관습과 낡은 운동 방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호흡하면서 맞춰나가는 새로운 운동은 필요한데 찰싹찰싹 치고 가더라도 오래 가려면 내공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지적인 연마가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너무 보니까 인터넷 농객들이 많은데 쭉 보게 되면 감각적 논평들이 많아요. 예, 생명성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레프트 운동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어요. 허버트 마르쿠지 같은 사람들. 독일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나치를 피해서 돌아왔던 망명했던 그룹들이죠. 이들이 뭐냐면 이제 이 새로운 대중 소비 사회와 연결해서 이제 전통적인 좌파들 있죠. 스탈린주의와도 결별하고, 그래서 자본주의 비판하고, 전체주의 국가를 비판해서 나왔던 새로운 물결이 뉴 레프트 운동입니다. 그것이 60년대, 68년도에 학생운동이 있었죠. 예. 프랑스 학생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루이 뒤츠케 같은 사람의 진보를 위한 사회운동, SDS 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학생운동의 이론적 배경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해 자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통적인 좌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러면서 역시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함께 아울러내는 하나의 뉴 웨이브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뉴 라이트도 거기에 비견될 만한 뉴 라이트냐 하는 거기에 비견된 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시 말하면 라이트는 라이트인데 라이트를 새롭게 쇄신했느냐 하는 문제겠죠. 그죠? 예. 그 부분에서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처음에 생각했고 이제 정말 아니다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자, 그럼 이들 계보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흔히 라이트 때 한국에서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익으로 하면 번역이 안 돼요. 수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익과 자익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우익, 자익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죠? 현실 사회타에 대한 컨저버티브한 고전적인 태도를 우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산당이 우익일 수도 있는 거죠. 컨저버티브하다는 개념으로 치자면. 물론 꼭 그것은 전통적인 사상적으로 좌우하는 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 좌하고 우를 하자면 자리에 영국에서 의회에서 자리에 오른쪽에 앉았니 왼쪽에 앉았니 하는 이 이야기를 떠나서 그 정점의 핵심을 아직까지 모던 소사이어티 근대 사회라고 봤을 때는 우익과 자익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익은 뭐냐? 근대로 터득나서 나온 개념에서 저는 해석할 때 우익은 프로퍼티 라이트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천부 인권이라는 거죠. 자연권.